583페이지에 있는, 자, 이제 우리가 어음상 권리와 달리요, 어음법에서, 그러니까 어음법에서 인정한 권리가 있어요. 어음법, 수표법, 이 법률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득상환청구권, 어음법 79조에 있는 이득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음법에서 인정된 권리예요. 볼까요? 그 이제 79조 환어음이나 약속음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권리가 아까 그 절차의 흠결로 소멸됐어요. 예컨대 내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제시를 못했어. 그런 바람에 내 앞에 놈한테 총을 못했어. 속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이만 남았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절차의 흠결로 소멸을 한 때나 또 앞에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어. 두 가지입니다. 절차와 소멸.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어음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에 대해서 그가 받은 이익 있잖아요. 그죠? 지가 어음금채무를 안 줬잖아. 그러니까 그가 받은 이익에 대해서 토해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소지인이 얘가 얘한테 지급 제시를 못해서 얘는 어음법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그런데 얘가 이득이 있으면 달라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수표법도 있습니다. 조문이. 그래서 이 법률은 어음수표에서 권리가 절차 소멸과 소멸시 완성했을 때 발행인, 인수인, 즉 지급인에 대해서 배서인에 대해서 받은 이익을 달라라는 이득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조문에 있는 겁니다. 그죠? 먼저 청구권. 우리가 이득 상환 청구권은 어음상 권리가 소멸할 당시에 소지인이면 됩니다. 따라서 그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도 되고요, 합병도 됩니다. 물론 어음상 권리를 소멸할 당시에 그 소지인으로부터 또 양도 받거나 돼요. 물론 이제 백지엄은 백지 보충권을 행사해야만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보충 백지엄 소지인은 이득 상환 청구권을 지적할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기출 문제.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채권이 뭐냐? 이거는 이것은 판례가 지명채권설이 판례입니다. 민법상 지명채권이야. 그리고 가로 안에 어음상 권리가 아니고 어음법상 권리예요. 그 법자 동남 치시고 법 한자가 아주 틀립니다. 이게 어음상 권리 아닙니다. 어음법 조문에 있는 거라는 법상 권리예요. 따라서 이득상환 청구권은 이게 지명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을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는데, 그때 양도 방법은 어떻다고요? 양도 방법은 지명채권 양도로 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득상환권은 형평관념상, 그죠? 형평상 자기는 어음 권리가 이렇지만은 특별한 청구권으로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일종이다. 라는 것이 이제 기출 문제고, 따라서 채권이니까 소멸시효 기한은 5년이 아니고요. 몇 년? 10년입니다. 특히 자기압 수표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세요. 원래 얘가 권리를 잃었어. 그러면 얘한테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요거를. 근데 이때 양도는 민법상 확정일자에 있는 양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거기 자기압 수표만큼은 그냥 양도할 수 있어요. 겹으로. 그게 잘 나옵니다. 요건 당연히 어음상 권리 소멸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문에는 보존 절차 흠결과 소멸시효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에만 이득 상환이 돼요.
기출 문제, 기출 문제. 원인 관계상 그 채무, 즉 원인 관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발행 배서했는데 그것이 시효로 소멸돼도 이득 상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담보하기 위하여. 네, 그 다음에 다번에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을 때 채우로 행사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어음 소지인이 어음법상 구제 나가서 민법상 구제까지 모든 구제를 갖추지 못했을 때 한해서 이득을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득 상환에 대한 이득은 어음 채무를 멸한 것이 아니고 원인 관계에서 이득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여기서 상환할 이득이라는 것은 어음상 권리가 없음 소멸함으로써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어음상 채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배소인이 전자에 대한 대가로 받은 차익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음상 권리니까. 자, 그 얘기는 어음법상 권리가 소멸돼서 어음 채무자가 어음 채무를 면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죠? 그 외에 이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보세요. 얘가 청구 못했어. 소멸시효가 됐기 때문에 못했어. 그러면 얘는 어음상 채무를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득은 없어. 이득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물건을 받은 게 또 있어. 이득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됐죠. 따라서 어음 채무자에게 받은 이익과 한도에서 이득이 있다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양도할 수 있습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은 보세요. 수표에 대한 이득 상환 청구권은 수표의 양도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별치시고. 따라서 수표는 지명채권 양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압 수표입니다. 자, 지급 제시 기간이 지난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입니다. 우리가 자기압 수표라는 것은 그 겨부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득 상환 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결국에 겨부했다는 것은 뭐야? 그 은행에 대해서 채권 양도 통지할 권능까지 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압 수표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압 수표를 받은 사람은 이득 상환 청구권에 대한 양도 통지 권능까지 받았으니까 별도로 은행에다가 이 자기압 수표 받았다는 내용 증명에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가로 안에 내용 증명 통지할 필요 없어요. 자기압 수표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급 제시 기한 자기압 수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청구할 수가 없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뭐죠? 이득 상환 청구권도 같이 받은 거라 보는 거예요. 같이. 그죠? 함께.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있고요. 아마 이 사례 보시면 이해될 것 같아요. 볼까요?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갑입니다. 매수했어요. 근데 그 매수한 갑이 그 매매 대금 예컨대 1억을 위해서 을에게 약속금을 발행했어요. 그죠? 그러면 원래 갑은 을한테 매매 대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음 준 거 아니야. 근데 을이 그 약속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게을리해가지고 3년 지나서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그죠? 됐죠? 그러면 1항에 모든 어음 채무자에 대해서 어음 채권이 소멸되고 하면은 이득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을은 갑에게 이득 상환 청구할 수 있죠.
또 판례는 그렇죠. 우리 매매 대금 존속하는 한 이득 매매 대금이 있다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득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득이라는 것은 뭐예요? 민사상, 어음법상 다 청구할 수 없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매매 대금 존속이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만약에 갑이 매매대금 지급에 가름해서, 매매대금 지급에 가름해서 을에게 약속금을 발행하고, 을이 가지고 있던 어음상 권리가 소멸시효가 되면, 그때는, 이득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지금 볼까요? 지금 을로부터 갑이 매수를 했어요. 그냥 1억 줄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얘는요 매매 대금을 줘야 돼요. 이 대신에 이제 뭐죠? 어음을 준 겁니다. 그럼 보통은 얘가 어음을 주면요, 어음을 줬죠? 얘가 발행해서 줬습니다. 약속어음을. 그러면 얘는 뭐죠? 보통은 지급을 위하여 준 거죠. 그죠? 근데 얘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죠? 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행사 안 해서 소멸했어. 못 받잖아요. 그렇지만, 을은 다시 갑에게 뭐죠? 그죠? 일반 민법상의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세 번째는 그죠? 3번은 갑이 을에게 준 게 지급에 가름해서 준 거야. 그러면 이 대금 채권 대신에 어음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음을 줬더니 얘가 3년 동안 행사 안 해가지고 없어졌어. 또 수표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에 없어졌어. 그건 뭐야, 얘는 집도 주고 어음도 뺏기고, 그죠?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그럴 때 최후로 얘한테 뭐죠? 너 이득상환 청구권 행사 내라 이거야. 또 집은 그냥 얻었잖아. 그죠? 그죠? 예. 그거 몰아내야지.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행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되죠. 3번은 지급에 가름해서 줬기 때문에 얘가 어음 채권 소멸시효 되면요, 그 매매 대금도 청구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후로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네, 됐죠? 4번, 만약에 을이 그 이득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경우에 위 약속어음에 배서해서 교부했어요. 그러면 을이, 근데 보세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양수인에게 이득 생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상의 판례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을이 여기에 만약에 병한테 이걸 양도했어요. 양도. 그러면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데 양도했어. 그럼 얘는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양도할 때 뭐라고요?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도하라는 얘기예요. 얘한테 양도하고 통지한다라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배서하면 안 되고, 왜? 어차피 이제 어음은 끝난 거 아니에요? 효력이? 그래서 배서로 하는 것만 부족하고는 양수인 주고, 양수인이 갑에게 이득 창환 청구권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가로 안에 지명채권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문제가 자기합 수표일 때는 그냥 주면 돼요. 그죠? 자, 5번에 만약에 을이 그러면 이득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자, 약속어음을 우리가 꼭 소지를 해야만 해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이득 상환 청구권은 뭐예요?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 약속어음을 제시돼야만 돈을 주거든요. 근데 이건 채권이니까 반드시 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청구하면요,
얘 물건 가격에 대해서는 이 매매죠. 건물 가격은 조회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대금하고 전부 다 권리가 날아간 사람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은 달랐을 때 그죠. 억울하니까 그죠? 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뭐, 어원법 개정은 옛날 거고요. 뭐, 그 당시에 어음교환소에 제시한 것도 직접 제시다라는 게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사항이 있었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우리가 전자어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2014년부터 10억 이상인 법인 사업체, 10억 이상인 법인 사업체는 반드시 전자어음만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소송할 때 전자어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가져와가지고 맞아 프린트한 것 같아요. 프린트한 것 같아요. 쭉 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져와서 달라고 하는 데 있는데 우리 법에 따르면요 10억이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단기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아직 그 회사가 얼마 안 됐다 그죠? 결산이. 예, 그럴 때는 전기 그 2014년 걸로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10억이다. 좀 보시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제가 볼 때는 어법은 거의 한 개 정도 빼고는 다 맞지 않을까. 이 내용 잘 숙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법무사 시험에서 참 그 보험과 제가 보험하고 해상법인데요. 이 보험법하고 해상법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정리 잘 해놓으시면은 상당한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4년도 올해 또 바뀌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2014년 2월 달에 특히 보험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아마 나중에 객관식 때 문제가 뭐 없을 거예요. 그죠? 없으니까 만들어서라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조문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부터 공부하는 것 쪽에는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거기 보면 3번에 소멸시효 연장 기간 같은 것이 있었었고 했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상법이 끝났는데 그죠? 해사법. 해사법이 끝났는데 지금 2016년도에 지금 3월 달에 시행되는 법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다음 멘트 보시면요. 지금 이게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지금 자료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589페이지죠. 요게 지금 이제 또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요거는 제가 주말에 상법만 개정된 것만 제가 뽑아서 강의를 올릴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개정된 걸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좀 개정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개정된 것만 따로 사이트에다가 상법 개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5년 개정, 2016년 개정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정된 것만 제가 한 시간씩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바뀔 때마다 따로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것만 딱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하고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강의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바뀐 걸 잠깐 보시면요. 올해 2016년부터 시행되는 거가 뭐가 있냐면 589조 9쪽에 보시면 한 6개 파트가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기 그 삼각 주식 교환 제목만 삼각 주식 교환, 또 역삼각 합병, 또 삼각 분할 합병, 요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이제 바뀌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쭉 공부해 왔듯이 우리가, 회사가, 우리나라도 좀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영권의 방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중요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회사를 합병할 수 있고 이렇게 용이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2012년도에 삼각합병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건 배웠어요, 우리가. 배웠는데, 이거를 역삼각 합병을 하자. 그죠? 좀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A라는 회사가 모 회사예요. A-가 자회사야. 그러면 원래 합병은 예컨대 이제 흡수겠죠, 흡수. 얘가 얘한테 돈을 주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얘가 주식을 준 다음에, 즉, 원래는 A-가 자기 주식을 주고, 그죠? 자식을 준 다음에 이거 끌어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이 주식에 대한 돈을 주고 사오는 거 아니겠어요? 얘는 소멸되고. 그죠? 그런데 이 삼각은 종래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자회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모회사 주식을 주는 거예요. 삼각형.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삼각합병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회사를 설립해서 모회사의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죠? 얘 있는 주주들이 전부 다 뭐죠? 얘 주주가 아니고 모회사 주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이 상장된 회사고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이 상장회사 주식을 갖는 거지 뭐. 이렇게 뺏어오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합병했다는 권리 의무 승계는 얘가 승계하니까 얘 빚을 얘가 승계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회사는 편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걸 쓰는데, 요거랑 똑같은 판트가 이제 요게 역삼각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우리가 볼 때 예컨대 주식을 교환하는데, 보세요. 아까 요거 이제 역삼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삼각은 뭐예요? 삼각은 이 모회사 주식을 얘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이번에는 여기 있는 주식을, 예를 들어, 이건 소멸이 아니에요? 이건 합병이 아닙니다. 합병이 아니에요? 이건, 교환이야, 교환. 나오죠?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삼각 주식 교환이에요. 이 삼각 주식 교환이 요거야. 역삼각. 제가 나중에 드릴 거예요. 조문 보고. 오늘 간단히 보세요. 간단히.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삼각 합병, 얘 모회사 주식 주죠? 얘한테. 근데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모회사 주식을 주면서, 한편으로, 여기는 B회사 주식을 얘한테 주는 거야. 주식의 교환이야. 주고받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합병과 똑같은 역할을 해. 왜냐면 우리가 포괄적 교환 과제는 뭐예요? 100%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교환과 그죠? 분할합병을 통해서 해서 이렇게 일종의 우리가 역삼각 합병제도를 도입했다.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삼각 합병, 삼각 주식 교환, 역삼각, 삼각 분할합병 이게 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음 시간 때 제가 주말 때 아마 1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걸 조문을 보면 정리해 드릴 거고요. 2번에 영업양도 볼까요? 우리가 이제 합병할 때 거기 보시면 우리가 간이 합병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합병할 때 총주주의 동의를 얻거나
몇 프로죠? 9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소멸회사 거를 존속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구태여 뭐죠? 주총결의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주총결의를 이사의 결의면 가름해요. 그래서 우리가 총주주의 동의나 90% 이상일 때 주총결의를 이사의 가름해서 하는 합병은 우리는 간이 합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간이 합병 제도를 이 간이 합병은 뭐예요? 간이 합병은 이게 주총의 특별 결의를 얻는 거를 이사의 결의로 가름하거든요. 간단하게. 근데 그런 제도가 합병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또 있어요? 우리가 영업양도나 영업의 전부양도 이렇게 있잖아요. 양수. 네, 그거 보세요. 밑에. 또는 영업양도 양수. 양도가 있고 영업의 양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임대가 있잖아요. 임대. 이런 경우도 원래는 영업의 전부양도, 전부양수, 임대 같은 경우에는 주총의 특별 결의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총주주의 동의나 90%가 있으면은 여기처럼 그냥 간이하게 하자. 그래서 이거를 요 앞에다가 간을 붙여가지고 간이 영업양도, 간이 영업양수, 간이 임대. 이렇게 한 거지. 그죠? 네, 그런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 2번은 그 앞에다가 간을 붙이면 돼요. 간이 영업양도, 간이 영업양수. 이렇게. 그죠? 한마디로 뭐죠? 주총 결의를 이사의 결의로 하겠다. 그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소규모 합병이 있었거든요. 합병이.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소규모 합병은 우리가, 과거에 5% 있다는 주식을 10% 가진 사람들이,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주총성이 했었는데, 그 소규모 합병도 우리가 소규모 합병이 있는 것처럼, 소규모 교환도 인정하자. 해서, 소규모 주식 교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소규모 주식 교환이 과거에 5% 있던 것이 10% 늘어났어요. 그래서 합병과 똑같아졌어, 합병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5%에서 10%로, 우리가 완화했는데, 소규모 합병과 소규모 주식 교환이 똑같아졌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우리가 합병을 우리가 합병할 때, 합병과 주식 교환을 할 때는 신주를 주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합병을 하면서 이제, 겨부금 주는 경우도 있고요. 신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주식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분할하거나 교환할 때도 똑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현재 합병과 교환할 때에 그 대가로 신주를 주기로 했는데, 이게 원래 자기 주식 주는 거에 대한 조문이 이게 명확치 않으니까 똑같이 우리가 합병 교환할 때도 뭐라고요? 자기 주식을 주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조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아시고. 그리고 5번에 우리가 의결권이 없는 주주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 반대 주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했고, 그러려면 언더라인에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나오라고 통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조문이 또 들어왔어요. 그죠? 예.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용어가 그때 헷갈렸지 않습니까? 그때 분할해서 아니 상당히 헷갈렸는데 그 조문을 좀 손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난 다음에 요 강의 끝날 때 제가 주말에 그때 제가 조문하고 도표를 드려가지고 또 정리해 드릴 거니까 또 바뀌었다고 하시면 돼요. 올해 아마 바뀐 거에서 이렇게 근데 바뀐 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요. 이게 제목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에서 바뀐 게 아닌 거 이렇게 크게 그죠?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네.
왜냐면 바뀐 얘기는 너무 깊이 안 내요. 그냥 간단히 되는 것이죠, 그죠? 됐죠? 그리고 이제 보험편.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바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바뀔 때마다 다 또 책을 다 보기에 뭐하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제 끝날 때마다 항상 예컨대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제 부동법 부동산 등기법 그죠? 이게 이제 다 끝났죠? 예, 끝났으니까 이거 나중에 이것도 시간 내 가지고 한 2시간 내 가지고 최근 작년에 최근 1년 동안 바뀐 것만 따로 찍어서 강의를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들으시면 되죠, 그냥 이렇게 바뀐 것만. 이제 보험법은 뭐 너무 중요하죠. 제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 보험법을 거의 안 보고 가가지고 망해가지고, 야, 이게, 보험법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과 해상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다 맞으니까요. 공부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아마 한 100페이지 정도 될 건데, 뭐, 거의 또 이쪽 조문요. 조문이 길어요. 길어가지고, 조금 또, 아마 여기 있는 조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뀐 것도 많고, 그래서, 먼저, 59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에 대해서, 이라고 씁니다. 보험 계약. 638조죠. 자, 보험 계약은 이제 보험회사가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강사자 일방이, 그 보험 계약, 그러니까 약정이죠. 계약.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주고요. 그죠? 그래서, 재산, 생명보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죠?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겁니다. 보험계약은 보호적이고 강한 법규성이 있단 말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술성, 단체성, 이 계약이니까 선호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보험계약은 선의성이란 말은 이제 보통 선이란 말은 뭐냐면요, 선이란 말이 처음 들어봤죠? 근데 보험계약은요, 이게 사기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선의성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그러나 요식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약은 다 뭐죠? 낙성 계약입니다. 그래서 요식 계약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보겠는데, 우리가 2014년에 들어온 게 뭐냐면 이제 보험의 약관, 지금은 다 사실 계약보다는요, 보험 약관이죠. 약관이 너무 두꺼워서 못 읽어봐,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보통 약관만 해도 한 1000페이지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조문에는 638조의 3에 있어요. 그래서 약관을 줘야 돼요. 약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준 뭐래?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요게 그 당시에 설명 의무라는 조문이 없었는데 설명 의무라는 조문을 집어넣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조문이 없었지만 설명 의무는 있다고 했었어요, 해석상. 근데 이게 명문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험자는 보험회사예요. 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통 보험계약자가 돈을 내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돼. 근데 모든 것이 아니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돼. 그죠? 두 번째, 그럼 만약에 이런 보험약관 교부 의무하고 설명 의무 위반해. 자, 설명 의무에 위반되면 무효입니까? 보세요. 설명 의무에 위반되면 무효가 아니고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예요. 됐어요? 자, 설명 의무에 위반되면 뭐라고요? 그 계약을 깰 수가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누가? 보세요. 잘 보세요. 설명 의무에 위반되면 누가 깨요? 보험계약자예요.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아니에요. 보험계약자. 계약자. 그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성립한 날부터 언제라고요?
옛날에 한 달이었는데 3개월 연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뭐라고 그럴까? 취소할 수 있다. 이거를 무효다 그러는데 무효 아닙니다. 계약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예. 왜냐하면요, 보험 계약이 이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 안 했어. 근데 A라는 사람이 사고가 났어. 그럼 보험회사에서 무효니까 안 줄 거야 그랬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얘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줘야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이내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보험의 책임질 상황의 경우 어떤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명시 설명 의무가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럼 명시는 누구한테 합니까? 상대방. 보통 보험 계약자라든지 대리인이 할 수 있고요. 보험금의 양수인한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혈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약관은 언제 줍니까? 우리가 보험 계약, 주보세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줍니다. 그죠? 그죠? 다음 페이지. 보험회사가, 보세요. 보험회사가 그러면 약관과 다른 내용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그때 그 설명한 내용이, 그죠? 설명한 대로 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에 배치되는 약관은 적용이 배치됩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우리가, 이 명시 설명 의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를 내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처음 나오는 게. 그래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또 알아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일단 박스에 5가지가 있죠. 먼저 보험계약의 승계 절차. 요즘에 많죠. 가족 운전자. 이게 가족 운전자끼리 만들어 놓으면은 보험금 덜 내죠. 그죠? 그래서 보험료 덜 내죠, 보험료를. 그래서, 그런 한정 티약 같은 것들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그죠? 다른 자동차에 대한 운전담보 특약 중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뭔지를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업무용 자동차를 돈 받고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자기 직원들 쓰는 거 갖다가, 그죠? 광합버스 운영해가지고 돈 받아? 그러면 그때 사고 나면 보험금 안 주죠? 이렇게, 보세요. 그 업무용 통합 치시고,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상으로 했을 때는 면책 약관이 있어요. 그것도 설명해야 돼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계약의 약관 정한 중에서, 다음 표에, 보험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그 대인과 대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인이죠. 대인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죠? 공제하고, 이미 보상이 있으니까, 또 주면 안 되니까, 대인 배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큼을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으로 주겠다. 이런 공제 같은 것도 이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1번. 우리가 그럼 이렇게 보험약관에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해서 보험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험사고 났어.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했어. 근데 유상을 하면 안 주겠다 그랬거든요. 설명 안 했어. 그러면 사고 나면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거기들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2번에 무슨 얘기냐면, 2번은 거기 아까 2008년 기출 문제가 뭐 나왔냐면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 약관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 약관 중에서 보상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피보험자가 자동차 정비업을 해요. 그러면 정비업, 주차장, 급유, 세차,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어차피 차가 하고 있어. 근데 그때 예컨대 수리하다가 그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럼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 그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설명 의무를 해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사고 나면 책임져야지, 얘들도.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만약에 이게 원래는 다 뭐죠? 보험약관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럴 경우죠. 그래서 놓고 이제 기출 문제, 이게 다 기출 문제입니다. 자,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나 설명 의무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본에 이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피보험 자동 구조 변경, 이 구조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라든지, 또 두 번째, 거기, 그 약관의 기명, 이름이죠? 기명 피보험자나, 예컨대, 그 배우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배우자 속에 사실상 배우자도 포함한다라는 거. 이것들은 설명 의무가 없어요. 네, 그것까지. 1번, 2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보세요. 기출문제. 2012년관 나왔는데, 볼까요? 1번은 아까, 저 그때 종합보험 계약 중에서 공제, 그죠? 공제한다는 거, 공자동을 치시고, 네, 그것들. 그것은 설명 의무가 있어요. 두 번째, 2번 잘 펼치고 보세요. 2번에. 자동차 종합보험 중에서 포함된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상해보험 특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맨 뒤에 그 산정 기준과 방법까지는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건 너무 다른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시험에서 산정 기준과 방법은 그거는 설명할 필요 없다.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뭐냐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게 내가 공제를 하거나 면책하겠다, 보험회사에서. 이런 거는 누구에 유리해요? 이건 보험회사에서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얘기해줘야지, 이런 거는.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공제하겠다. 또 가족들한테는 면책하겠다. 이런 것들 다. 그래서, 보실까요? 오른쪽에 3번에 연령 한정 특약 같은 것도 얘기를 해줘야지. 일정 연령 되면 안 주겠대, 자기가. 그죠? 네, 그런 것들. 똑같이 4번도 상해보험은 되는데, 직업이 전문 등반, 글라이더, 스카이브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안 주겠대. 말을 해야지, 그죠? 말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말하라니까 해, 보험회사에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업이 스카이다이빙이야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들이 말을 해야지. 그죠? 또 5번에 상해보험은요, 비영업용 오토바이는 안 되나 봐요. 그럼 말을 해줘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책임이 안 지는 것들은 얘기를 하라고 해요, 설명은. 설명 안 하면 물어주라고 했지. 됐죠? 이게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주로 면책된다든지 가족 한정 이런 것들은 다 얘기해 주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산정 기준 방법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디테일하죠. 예. 몇 프로로 해야 되냐, 그죠? 사고 났을 때 몇 프로냐, 이런 것들은, 그죠? 예. 그래서,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웠는데 나름대로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설명 의무 위반 뭐라고? 설명 의무 위반은 뭐라고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예요. 그 얘기는요, 계약을 유효할 수도 있어요. 그죠?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계약자, 당사자. 일단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는 개념을 볼까요? 보험자라는 것은 이제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습니다. 받고, 나중에 사고 나면 피보험자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준 사람이야. 그죠? 예. 이게 보험회사입니다. 보험자가. 그래서 보험자라고 합니다. 보험자. 그죠?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보험료와 보험금은 다르죠? 예, 그 표현을 이렇게 보시고. 보험계약자. 이건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이죠?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고요. 보통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요. 그죠? 그래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물론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한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대리인이 안 것은 본인이 안 것과 같아요. 피보험자. 보통 이제 보험은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손해보험, 물적 손해보험과 임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우리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고, 인보험은 주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지거나 신체가 상해되는 사람들, 객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은 이제 예컨대 이 보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해자가 있고 이렇게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 가해자하고 보험회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험계약을. 그죠? 그러면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일 때 이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고 나면.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손해보험은 그래서 이게 피해자 손해 받을 권리자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이게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그러니까 장래 피보험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생명보험은 가해자가 오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보험 계약자가 있고 갑이 보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이 자기가 피보험자도 될 수 있죠. 내가 죽으면 보험도 못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내 자식이 있을 딱. 그죠? 그러면 이 자식이나 배우자, 보통 배우자겠죠? 그래서 내가 계약을 하고 만약에 배우자가 죽으면, 그죠? 그 사람이 사망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것은 사망의 객체, 상해를 당한 사람, 사망하게 되는 사람.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 피보험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맨 끝에 인보험의 경우에는 그 생명과 신체 보험에 붙여진 자. 그러니까 인보험이 주로 또 사고 많이 나죠. 제가 타야 되니까. 수익자. 보험은 주로 이제 생명보험 같아요. 인보험의 경우에 아까처럼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거죠. 그죠? 배우자가 죽으면 내가. 주로 사고 많이 나죠.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는요, 보호상을 받는 자가 피보험자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요, 어차피 보험 수익자가 없습니다. 수익이 아니지. 그냥 피해지, 피해. 그죠? 손해보험은 피해지, 무슨 수익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명보험은 얘가 죽으면 얘가 받아. 피해는 따로 있는데 돈만 따로 있어. 그죠? 그래서, 따라서
표현을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보통 이제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수익자 같은 경우가 있죠. 보통 암보험이라든지 사기보험 그런 것들 사기보험 같은 것들. 그리고 보통 보험 아까처럼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다른 경우. 즉 타인을 위한 보험이 주로 사고 많이 나죠. 이게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배웁니다. 배우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정리했고 나중에 어차피 또 이게 사례 나오면요 뒤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모집인이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이 있고요. 자, 보험 모집인은 이제 보험회사의 피용자입니다. 피용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계약서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최악의 유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고 그 대신에 계약 체결권이라든지 고지 수령권은 없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보험 모집인은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보험계약의 채권이 없다죠. 있다 가지고 계약 채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새로 들어온 제도가 이 보험 대리사항인데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가지고 보시죠.